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소단원 3단원의 원소와 주기율 단원이에요. 원소와 주기율, 이 단원은 화학 파트 첫 번째 파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랑 함께 수업하는 첫 번째 파트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오늘 부담 없이 천천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항상 학습 목표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학습 목표. 학습 목표가 말 그대로 뭐겠어요? 학습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얻어야 되는 목표가 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에 도달을 해야지 시험 점수도 좋게 받을 수 있을 테고요. 우리가 공부를 어느 수준까지 하냐라고 하면 학습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들 알고 있을 거야. 학습 목표가 그렇게 중요하고 학습 목표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그래서 학습 목표 지금 3가지를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잠시 읽어보는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봤죠? 그럼 여기 학습 목표를 보면은 여기 원소들 사이에 나타나는 주기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쭉 나오죠. 근데 첫 번째, 원소가 뭘까? 벌써 여기서부터 막히는 친구도 있어요. 원소가 뭔지 모르는 거야. 원소가 뭐야? 원자는 또 뭐야? 분자는 뭐야? 지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 원소, 원자, 분자 개념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때 배웠다고 지금 알고 있지 않죠? 알고 있는 친구는 매우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 친구들 까먹었거나 아니면 중학교 때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다녀서 뭐 배운 게 없다, 안 게 없다 이런 친구들이 매우 많을 거예요. 그런데 통합과학 교육과정은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진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내용을 잘 모르면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점을 고려해서 중학교 내용을 다시 선생님이랑 복습하고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친구들, 중학교 때 내용 기억 안 나는 친구들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은 통합과학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랑 함께 복습을 해볼게요. 여기 선생님이 중학교 개념 토파보기라고 해놨어요. 하나하나 토파보도록 합시다. 우선 원소.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선생님이 말을 못해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성분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직 잘 안 와닿죠? 그럼 밑에 원자, 분자 내용 보면서 뭐가 다른지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 우리가 원소랑 원자랑 구별을 해봅시다. 일단은 산소 알갱이, 산소 입자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알갱이가 동그랗게 있고 얘는 산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산소 원자 한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 입자가 원자니까 지금 이렇게 산소 원자 한 개가 덜렁 있으면 산소 원자 한 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자, 이 입자의 종류가 뭐냐, 이 입자의 성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산소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성분을 말할 때는 원소, 그 입자 한 개를 가르칠 땐 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입자 하나가 있는데 얘는 산소 원자 한 개고 이 입자의 종류는, 입자의 성분은, 입자의 원소는 산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됐고 우리가 원자를 이야기할 때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자의 정의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디 보면은 이렇게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가 원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도 있는데 이 말이 틀린 거냐라고 하면은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통합과학 앞부분 지구과학 파트에서 서경쌤이랑 공부하면 알겠지만 원자는 더 쪼개집니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쪼개지고, 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지고, 또 양성자는 뭐 쿼크로 쪼개지고, 이렇게 다 쪼개져요.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쪼개진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런데 옛날에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원자 개념을 처음 제시할 때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쪼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원자 개념을 처음 제시할 때 원자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원자를 아직도 이렇게 정의하는 책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원자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더 이상 쪼개진다고 해도 그 정의를 존중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네, 아직 잘 모르겠나요? 좀 헷갈리나요? 틀린 말인데 왜 이게 맞는 말인지 잘 헷갈리죠? 네, 이런 내용은 이따가 선생님이 더 주기율표 관련해서 더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알아가는 걸로 합시다. 네,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면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다음 분자 볼게요.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하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물질의 성질이에요. 어떤 물질이 성질을 낸다. 그 성질을 내는 입자의 기본 단위는 분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마시는 물을 생각해보면 물의 성질, 뭐 마실 수 있고 뭐 생명에게 아주 필요한 물질이고 뭐 그런 성질들이 있죠.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는 분자인 거예요. 물 분자 H2O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H2O는 더 쪼갤 수 있죠. 어떻게? H와 O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네,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더 쪼개면은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이렇게 쪼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쪼개지고 난다면 더 이상 물의 성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분자 상태로 물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해야지 물의 성질이 있는 거지. 여기서 H2O가 H와 O로 분리가 된다면 쪼개진다면 더 이상 물의 성질을 띠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소 기체도 분자예요. 산소 기체, 우리가 지금 산소를 마시죠. 산소 없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이때 우리가 마시는 기체는 산소 기체라고 하고 분자식으로 O2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산소 원자 두 개가 화학 결합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분자라고 하고 방금 우리가 했던 물 H2O도 분자고 이산화탄소 CO2 얘도 분자입니다. 그래서 CO2 같은 경우에도 C랑 O 두 개를 분리시켜. 그러면 더 이상 이산화탄소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또 산소 기체도 O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뭐 생명 활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이 그 산소 기체의 원자 두 개를 분리시켜 놓으면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성질을 띠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 하면 분자, 그리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다 하면 원자, 그리고 그 입자들의 성분을 얘기할 땐 원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둬야 되는 게 호단소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왜 알아둬야 되냐면 호단소 물질을 줄여서 원소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지금 여기 말하는 원소랑 여기 말하는 원소랑 똑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도음이의어라고 하죠. 그래서 원소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이 이 성분이라는 뜻이 있고 또 얘는 호단소 물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읽다가 글을 읽다가 원소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성분이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호단소 물질이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좋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호단소 물질이 뭔지 보면은 단일한 원소로 되어 있으면서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말하면 분자야. 지금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분자야. 그런데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다 같은 종류. 다 같은 종류로 이루어진 같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라고 하면 이런 걸 보고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옆에 예시를 선생님이 안 적어놨는데 알 수 있죠. 근데 여기도 지금 나왔던 산소 기체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O2 그리고 또 오존도 O3라고 쓰거든요. 네, 오존도 한 분자가 같은 산소 3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도 호돈소 물질이다, 원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질소 기체도 N2 이런 것도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원소, 원자, 분자 3개의 개념을 선생님이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두 이해되나요? 네, 그럼 잠깐 선생님이 영상을 멈출 테니까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 짧게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모두 다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랑 함께 교과서를 펼쳐봅시다. 교과서 페이지는 오늘 어디까지 진도를 나갈 계획이냐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 다 못 나갈 것 같아요. 선생님의 목표는 여기 40쪽까지가 목표인데 일단 되는 데까지 나가봅시다. 34쪽 여기서부터 지문을 한번 읽어볼 시간을 드릴게요. 한 5분 정도 영상을 선생님이 멈춰 놓을 테니까 지금 얘네들 이 지문들 있죠? 지문들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최대한 많이 40쪽까지 읽는 걸 목표로 할게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보니까 다 못 나갈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지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문 다 읽고 왔나요? 교과서 지문. 네, 그럼 교과서 지문을 사실 잘 읽으면 오늘 배울 내용을 다 이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 많이 들어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기율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주기율, 뭐 주기성, 뭐 반복성 이런 뜻입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걸 보고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들을 막 다 엄청 원소들이 많죠. 지금 한 110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원소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니까 중간에 얘랑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네, 이런 게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정리한 게 주기율표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하고, 뭐 주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정리한 표가 주기율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기율표 많이 알죠? 주기율표 막 외우고 이런 것도 중학교 때 했었다고 하는데, 이 주기율표가 지금 우리 현대 과학에서 쓰이는 주기율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그 전에 다른 과거의 과학자들이 만들었던 그런 주기율표들을 선생님이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기율표를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 가장 먼저 주기율표를 만들 생각을 하고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멘델레예프. 지금 여기 앞에 멘델만 하면은 멘델 많이 들어봤죠. 네, 유전 법칙 만들어낸 그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랑 아무 연관 없는 그냥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에요. 이때 이 사람이 1869 2년도에 멘델레예프가 이거를 주기율표를 만들어냈는데, 이때 어떻게 주기율표를 만들어냈는지 봅시다. 일단 이 1869년에 그 당시에 발견된 원소는 63종이었대. 이 63종의 원소를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했다는 거예요.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했다. 그럼 여기서 또 원자량이 뭐야 씨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옆에 설명해놨습니다.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말해요. 아까 우리가 원자가 뭐라고 했어? 그 입자라고 했죠. 그 입자. 예를 들어서 뭐 산소 원자가 있고 수소 원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산소 원자 한 개랑 수소 원자 한 개랑 질량이 다르겠죠. 네, 달라요. 그럼 이 질량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나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알 텐데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무겁죠. 네, 그래서 원자량은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크다. 그래서 산소가 수소보다 원자량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63종의
원소들을 다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배열을 해봤더니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아, 그럼 이 멘델레예프가 원소들을 다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해봤어. 근데 중간중간에 비슷한 규칙성이 발견되네. 이걸 표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멘델레예프가 되게 난놈이죠.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원소들이 있다는 건 알았어. 근데 이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한번 배열을 해보니까 뭐야, 이런 규칙성이 있네 라고 하면서 주기율표를 처음 만든 사람이 멘델레예프. 근데 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몇 가지 뭐 좋은 점들도 있고 문제점들도 있어요. 그럼 그 점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이때 얘가 뭐라고 했어? 지금 원소가 한 110 몇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63가지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이 63가지 중에서 그때 발견이 안 됐던 애들도 있겠죠. 지금 주기율표를 따지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을 거 아니야. 그 채우지 못한 것을 빈칸으로 남겨뒀대. 왜냐면 지금 비슷한 성질들을 띠고 있는 애들이 있겠죠. 지금 교과서에 그 그림이 있던데, 네, 이거예요. 지금 비슷한 성질들이 나타나는 애들을 이렇게 같은 줄에 오도록 뭐 이렇게 막 짰어. 이렇게 짜다 보니까 이렇게 빈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빈칸에 뭐가 나올까? 이 빈칸에 나오는 원소는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을까? 뭐 그런 걸 우리가 궁예짓을 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가 아니라 멘델레예프가 그때 궁예짓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빈칸에 들어올 이 친구는 뭐 밀도가 어떻게 될 거야? 아니 뭐 성질은 어떤 성질을 띌 거야? 이런 거를 예측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진짜 발견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원소를 발견해서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 보니까 진짜 우리가 예측했던 그대로 나온 거야. 그럼 그때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의 과학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와, 개쩐다. 멘델레예프 개쩐다. 이거 주기율표 진짜 개쩐다. 진짜 이 자연 현상에는 이 원소들에는 우리가 모르는 규칙이 존재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그때 주기율표가 되게 중요하게 되고 이 원소들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원소를 여러 성질들 예측해서 원소의 발견에 기여했다라는 업적을 지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재 주기율표가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와 많이 달라요. 왜 다르겠어요? 한계점이 있고 그 한계점을 극복했기 때문에 달라졌겠죠. 그럼 그 한계점이 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아르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아르곤이 발견되니까 얘가 지금 아르곤이 미친놈인 거야. 아르곤 때문에 안 맞아. 아르곤의 원자량은 칼륨의 원자량보다 크대. 지금 보면은 아르곤이 지금 현재 주기율표에서 18번이거든요. 근데 칼륨이 19번인데 아르곤이 원자량이 칼륨의 원자량보다 더 큰 거야. 근데 그 주기율표에서 규칙성을 보다 보면은 아르곤이 더 칼륨보다 앞에 있어야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막 멘델레예프가 막 고민을 엄청 했어. 이거 뭐라고 설명하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날 완전 빨아주고 있는데 지금 다 내 말이 맞다. 내 주기율표가 되게 다 규칙이 있다. 뭐 완전한 뭐 그런 거다라고 다들 빨아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했는데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해서 예외적 사항이라고 간주하고 원자량 순서와 다르게 배열을 했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다 보니까 이런 규칙들이 있어 라고 열심히 주장을 하다가 지금 안 맞는 애가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예외 이러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주변 과학자들이 뭐야, 지금까지는 다 지가 맞는 듯이 설명하더니 예외 하나, 안 맞는 거 하나 나오니까 얘는 예외고 다 딴 건 맞아. 지금 이지랄 하고 있으면 다른 과학자들이 의심을 품고 하겠죠. 그래서 그 의심을 품은 여러 과학자들 중에 뒤에 나오는 모즐리라는 사람이 새로운 설명 체계를 제안해요. 그래서 지금 바뀐 게 지금 현대에도 쓰이고 있는 주기율표랍니다. 그럼 모즐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모즐리는 원자의 양성자수를 알아냈어. 지금 모즐리는 양성자수를 측정하는 그런 걸 연구하던 과학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소들의 양성자수를 다 알게 된 거야. 그럼 이때 양성자수로 한번 다 쭉 배열을 해봤더니 뭐야,
멘델레예프가 설명 못하는 거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즐리는 어떻게 했다? 양성자 수를 가지고 원소들을 배열했다. 이랬더니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즐리의 주기율표가 이제 떡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뭐야, 원자량으로 배열하는 것보다 양성자 수로 배열을 하는 게 더 주기율표가 설명이 잘 되네, 더 규칙성이 잘 나타나네, 이렇게 돼서 지금 아직까지도 모즐리의 주기율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율표의 한계점을 극복해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만든 주기율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정리해 보면은 양성자 수를 측정해서 양성자 수대로 배열을 했다. 근데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랑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원자 번호를 지금 모즐리가 만들 때 원자 번호를 그냥 양성자 수로 놓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양성자 수 이퀄 원자 번호 이렇게 하는데, 보통 주기율표에서는 원자 번호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자 번호 7번은 질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근데 이거랑 같은 말이 질소는 양성자 수가 7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주기율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주기율이라는 게 뭐냐, 원소들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반복되는 성질이 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이 있다, 이런 걸 보고 주기율이라고 하고, 이거를 표로 정리한 게 주기율표. 이 주기율표를 처음 만든 사람은 멘델레예프. 근데 멘델레예프가 처음에 만든 주기율표는 무슨 순서대로? 원자량 순서대로. 그런데 지금 나중에 아르곤이랑 칼륨, 반례가 나타난 거야. 맞지 않는 사례가 나타났더니 다음에 모즐리가 양성자 수로 해보자 해서 나타난 게 모즐리의 주기율표.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즐리의 주기율표, 양성자 수를 가지고 배열한 주기율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 우리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더 맞는,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그런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만든 주기율표잖아요. 근데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율표를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왜 배워야 돼? 내가 이거 뭐하러 알아야 돼? 틀린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왜 배워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지금 이거를 생각해보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 아무도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숙제로 내줄 건데, 숙제를 다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한 명만, 우리 반에서 한 명만 이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이 한 명은 이 내용들을 조사해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 다음 시간은 학교에 나오겠죠. 학교에 나와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할 건데, 이 발표를 한 친구는 선생님이 발표 내용을 열심히 듣고 좋은 발표를 해줬으면은 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이런 내용을 조사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했고, 이런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했고, 이런 내용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영상 속에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 실시간 선생님이 나타나서 어떤 친구가 이 발표를 할 건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그 친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또 안내를 해주면은, 어떤 걸 조사하면 되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를 배워야 되냐 마냐, 지금 이거보다 과학의 잠정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시면 돼요. 과학의 잠정성이 뭐냐? 과학의 잠정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시고, 이 과학의 잠정성에 의해서 우리가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를 배워야 되는 이유를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 돌턴의 원자설 이야기했죠? 이 내용도 사실 과학의 잠정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발표하는 친구는 지금 이거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랑 이 돌톨의 원자설이랑 엮어가지고 과학의 잠정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